지금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잖아. 이거는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나라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면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주식시장 또 부동산 시장 이거를 거품이 안 꺼지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냐고요. 특히 제3세계에는 그 금융 자본들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지금 60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이미 외환위기 겪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도 그 부메랑을 맞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층 인터뷰 시간. 오늘은 지금도 주말 동안에 영상이 올라가서 조회수가 빠르게 화제가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의 최용식 소장님 모시고 요즘에 야 이게 진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분이 한 달 전부터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집중적으로 좀 더 여쭤보죠.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요즘 부쩍 바빠지셨죠? 예. 경제 여기저기 많이 복리학으로 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또 끌고 그러니까요. 계신데 뭐 저랑 녹화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프로 대표 겁쟁인데 겁을 많이 먹고 녹화가 끝나고 그러고 겁을 봤어요. 많이 먹은 채로 네. 돌아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금융산업 위기가 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뭐부터 여쭤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 이거 파산과 더불어서 진짜 이게 한편에서는 야 이거 그냥 덮었어 됐어. 또 한편에서는 야 저게 이제 그렇지 않을 걸 이제 시작일 걸 이런 이제 그 시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최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게 연쇄적인 일로 터졌잖아요. 그 실버게이트가 파산하고 네. 예. 바로 하루 만에 또 실리콘밸리 파산하고 또 나흘 뒤에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하고 그러니까요. 그 직후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네. 네. 이렇게 연이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미 물밑에서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내 유동성이 계속해서 수축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 병약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이나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의 네. 정책 당국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 관찰을 유심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이번 달 들어서 물론 이제 그 물 밑에서 움직임이 있었겠지만 이번 달 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본물 터지시 나올까요? 참 희한하게도 금융위기가 이렇게 예. 진행되고 있을 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는 뭔가 트리거가 발생을 해요. 네. 예. 근데 이 트리거는 돌발적이고 또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이게 돌발적인 사건이라. 근데 이제 실버게이트에서 파산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트리거의 역할을 하면서 연이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근데 요 정도에서는 이미 뭐 정부까지 나서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라는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더 나올 게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각국 정부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절한 정책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이렇게 취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저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파산했을 때는 네.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예. 근데 누가 그걸 물어봤나요? 근데 자청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미 시스템 리스크가 생겼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또 시그니처 은행 파산하고 거기다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유동성 이게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뱅크런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일단 차단 잘한 거죠.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싶은데 네. 다만 지금 그 세계 은행들의 그 자산이 지금 현재 동결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금액이 무려 3,340억 달러예요. 음. 이건 미국 본원 통화의 약 6%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규모예요. 3,340억 40억 근데 그게 달러면. 동결이 그 자산은 동결돼 있는데 인출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전액 보장한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예금보험공사가 예. 현재의 법상으로 허용하는 것만 지금 그 인출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이제 전액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스템 위기가 이미 발생했거나 아니면 그 위험이 현저하게 커졌을 경우에만 네. 전액을 그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보장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차후에 그 전액 보장을 해줄 거예요.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데 예금보험공사는 지금 그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대부분의 그 자산들이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3,340억 달러라는 그 대규모의 그 금융 자산이 묶여 있다면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지만 작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위험성은 해소했지만 신용 파괴 원리는 물밑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위스에서 더 큰 은행이 좀 터졌는데, 근데 저것도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일단 카운터파티로서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직후에 또 터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연결돼 있어요. 다만 현재의 경제학이 신용 파괴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용 창조 원리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과정은 안 받아들이니까 신용 파괴 원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정책 당국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면서도.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의 경제학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계속 예면해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1990년대 20세기 전반을 이념 대결이 지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르크스 경제학은 사회주의 이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봉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은 소위 시장의 실패 혹은 뭐 그 경제의 순기능의 역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외면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정책 당국자들이 그걸 그 인식하고 용납하기는 참 힘들어요. 네. 지금 사정이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면은 너무 이제 깊어. 너무 깊어져가지고 시간이 다른데 명민준 앵커가 또 수업 좀 한 번 더 들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금융 위기를 얘기하고 계신 입장에서 경제 병리학을 또 다루시는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그 뉴스가 떴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UBS에 합병시킨다. 네. 네. 이제 이 뉴스가 떴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시적절하고 또 그 효과적인 정책이에요. 잘했어요, 일단은.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현재 세계적인 금리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네. 금리가 아니요,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사례가 1930년대 초에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예. 보덴 크레딧 안슐탈트라는 2대 은행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지금 스위스 2대 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도. 예. 이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니까 오스트리아 금융 당국이 이걸 이제 1등 은행인 네. 크레딧 안슐탈트 은행에 합병을 시켰어요. 똑같네요, 지금. 예. 지금은 똑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당시에는 대공황이 진행이 돼 버렸어요. 아주 악화됐죠. 그러니까 그 크레딧 안슈탈트까지 도산을 했어요. 아, 인수한 예. 그 은행. 그리고 이제 크레딧 안슈탈트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면
소위 유대인 그 금융인의 그 대북격이 그렇죠.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대부분 예, 그렇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장자가 경영하던 곳이에요. 예.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유럽 전체에 걸쳐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국에도 그 치명적인 타격이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스위스 금융 당국이 취한 조치가 성공적일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가늠할 거예요. 네.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네.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냐면 정책 당국이 시적절하게 신속하게 예. 적절한 정책을 펼치면 어떤 심각한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신용 파괴 원리가 물 위로 올라오려다가 지금 딱 꺾여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냐 그러면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또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해야 네. 그게 어디로 전개될지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트리거는 돌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몰라요. 지금 사실 뭐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은행들이 스위스 CS하고 거래들이 많았던 예를 들면 뭐 BNP 파리바라든지 뭐 프랑스의 시중 은행들 이런 것들도 사실 지난주에 일부는 거래 정지도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뉴스플로우상 그런 은행들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 레이트 같은 것들 봐야 되고 그런 은행들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 거냐 이런 걸 얘기하더군요. 왜냐하면 사실 경단위의 장외 파생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은행들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정책 당국이 시적절하게 잘 차단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손 쓸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이제 차단하기 어려워요. 그 어떤 일이 뭐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거든요. 네.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이거는 지금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엊그저께 파월 연준 의장이 네. 미 상원에 불려가서 혼욕을 치렀잖아요. 고금리로 200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막 받았잖아요. 지난주였죠.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고한 자세를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22일 네, 결정하고 4일 정도 23일 날 네. 저기 한다. 네. 미국의 지난해 경상수지를 발표를 해요. 네. 이제 그거 드러나면 어디로 갈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은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자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경영수익이 악화되고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하거든요. 네. 반면에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강달러가 약달러로 바뀌어요. 그럼 미국에 투자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네. 그 환차손을 피해서 해외로 이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금융위기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금리를 올려서 지금 강달러를 유지했을 때의 타격은 네.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나요. 대신 약달러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약달러가 나타났을 때는 네. 이거 굉장히 빠르게 금리가 전개되는 수가 있어요. 네. 반면에 금리를 낮춰서 현재 상황을 타개하겠다 그러면 그 타개 될지 모르지만 그 타격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22일과 23일 네. 이 지표 발표된 뒤에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야, 그래서 아마 매번 FMC가 1년에 8번 하는데 뭐 FMC를 거의 생중계를 우리 한국처럼 많이 하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이번 FMC도 굉장히 큰 관심이네요. 왜냐하면 야 저거 동결해야 될 텐데 지금 작금의 상황은 근데 지금 또 우리 최 소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동결 내지 또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에
시장이 주는 시그널은 야, 진짜 어려운가 봐. 아, 그럼요. 네.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생중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만큼 중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예.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를 유심히 살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그 경제를 진단할 때 어떤 방향으로 경제가 가겠다. 이걸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결을 했을 경우에 시장의 센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받아들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아 솔직하시다 이거. 그거는 누구도 모르고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네. 경제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가격 같은 경우는 결정하는 원리가 따로 있어요. 네. 변동하는 원리가 따로 있어요. 또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변수가 작동하는 원리가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 심리적인 것은 누구도 몰라요.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계절이 변동하는 거 그리고 계절의 변동에 따라 기온이 변동하는 건 네.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되냐, 내일 기온은 어떻게 되냐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연계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경제에서는 아니에요. 약간- 그 심리적인 어떤 변수가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 변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완전히 달라진 어떤 그런 저기가 나타나요. 현상이 나타나요. 약간 말씀은 큰 흐름은 대충 알 수 있어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디테일들의 시점과 그 차이 그거는 좀 알 수 없다. 강조. 예, 요런 근데 건 그 디테일한 조그만 게 큰 일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니까요. 남이 효과로. 아, 그래서 그거를 좀 유심히 좀 우리도 봐야 지금 돼요. 되게 어렵잖아요, 선생님. 뭐 그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 되고 확대되고 있기도 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그럴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 위기가 오면 그 임팩트를 바로 받아버리더라고. 우리가 보면 자산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1, 2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은행과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랄까? 이게 영향을 받을 텐데 어떤 징후를 보면서 어디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지요? 일단은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여기에서 우리 경제가 어떤 체력으로 그런 위기를 맞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을 시작했어요. 네. 1사분기, 2사분기에 연율로 2.6, 3.0% 성장했다가 네. 3, 4분기에 이게 1.3%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예. 그리고 4, 4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1.5% 성장을 기록해요. 네. 이건 축소 재생산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축소 재생산은 악순환하는 성질이 강해서. 축소 재생산. 야, 그러면 이런 경기 하강이 왜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이 이런 급작스러운 경기 하강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네. 그럼 신용 파괴 원리가 왜 작동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금리를 미국에 앞서서 올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니까 금리 격차가 1.25%까지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국내 저축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가 강달러 현상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미국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네. 미국에 투자하면 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익은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국내에 있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까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네. 국내에서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났었고 그게 바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에 덧붙여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올지를 몰라요. 근데 올라올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그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우리 경제에 덮치면은 네. 우리 경제는 진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이 책을 탈고했어요. 네. 그리고 이 제목을 이제 그 출판사에 제안했는데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너무 감상적이고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공포 마케팅이다. 예.
근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이거는 경제 병력으로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간다. 이 책이 언제 나왔다고요? 1월 달에 나왔습니다. 2월 달이요? 1월 5일 날. 쓰신 거는 언제예요? 그 10월 말에 탈고를 했어요. 아, 10월 말에. 그 오래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더 자극적이었어요. 뭐냐면 그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폭주 열차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 경제가 하강하고 있다고 봤으니까. 센데요. 이제 이 책이 발간된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네. 흔한 그 위기 얘기 28일. 아니냐. 맨날 있다는 그 위기 아니냐는 얘기로 받아들이다가 네. 최근에 와서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촉이 좋은 사람들은 벌써 2월, 3월 달에 알고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세계적인 금융위가 다시 우리 경제에 덮치면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붕괴를 면치 못할 것 같다. 더블 딥이 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것만 여쭤봐도 돼요? 여쭤봐요. 예.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 거의 다 왔다는 얘기 다 하잖아요. 이번에 뭐 동결하면은 뭐 땡큐가 될지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다 왔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요 정도 금리 수준에 요 정도 멈춘다고 하면 뭐 얼마나 길게 갈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요 정도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서운 일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요 정도면 괜찮습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니까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빠졌어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벌어질 금융위기부터 차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연준이 이번 기준금리 그 베이비 스텝이라도 밟지 않는가 0.25 이렇게 올린다? 판단하고 있어요. 정도? ECB 그러니까 이 유럽 중앙은행이 크레딧 스위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도 50 그 올렸죠. 빅스텝을 밟았잖아요.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럽 중앙은행은 유럽 경제에서 신용 파괴가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걸 먼저 타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그랬을 거예요. 더 이상 유럽의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가서도 안 되고 또 그 강달러로 해서 이게 그 또 환차손 때문에 이제 유럽 내에 있는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가도 더 안 된다. 이런 네.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빅스텝을 밟은 것 같은데 지금 미국도 똑같은 그 위치예요. 경기 하강이 뻔히 보이고 또 국채 투자한 많은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이 지금 경영수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알면서도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금융위기가 온다는 쪽인 거네요. 연준. 근데 사실은 상황 저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한국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셨던 거가 더 강하시죠? 그거는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닥쳤다고 봤었는데 글로벌 금리가 그 위에 덮칠 것이라고는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세계적인 금리가 다시 덮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지금 미국이 그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나라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면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주식시장 또 부동산 시장 이거를 거품이 안 꺼지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냐고요. 특히 제3세계에는 그 금융 자본들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지금 60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이미 외환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도 그 부메랑을 맞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도 이 상황에서 반대로 이렇게 반대 정책을 펼치게 되면 미국이 먼저 어려워지니까 네. 야 당신네도 또 어렵겠다 하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그 오히려 반대 포지션에서 좀 확장적인 정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조금 이제 경기를 더 그래서 세계인들이 사실 야 중국이라도 좀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이미 진즉 금융위기에 빠져들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요. 특히 중국이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그 상업차관을 9,700억 달러를 제공했고 통화수화풀을 또 7천억 달러를 제공했어요. 1조 7천억 달러가 지금 모두 지금 부실화되기 직전이거든요. 아시아에도 가 있고 유럽에도 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그 상업차관 제공한데 통화수화부 체결해준데 여기가 다 외환위기에 다 그쵸.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앞서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다만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잖아요. 네. 그걸로 지금 금융위기를 어떻게든지 막아서고 있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중국에 덮치게 되면 중국도 대책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중국은 통계 조작만 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5%대 초반 성장률 기록하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고 5%대 있어요.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실물 부분만 보면 분명히 5% 성장할 수 있어요. 조작이다. 그렇잖아요. 코로나 사태 완화됐죠. 리오프닝 했죠. 경제 활동 정상화되고 있죠. 네네. 주요 자원 가격도 등락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실물 부분에서는 분명히 경제 성장이 높아져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근데 통화금융 부문이 부정적이면 실물 부분 아무 힘도 못 써요. 우리가 소화기관이 작동을 잘해서 영양분 많이 섭취해봐야 그거 영양분을 온몸에 전달하는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 해봐요. 네. 목숨이 위험해져요.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는 항상 실물 부문과 통화 부문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현재의 그 소위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통화 네. 부문을 외면해요. 이건 아마 그 서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화폐 그림자관, 화폐는 실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그 고정관념이 광범위하게 지금 그 흩어져 있고 그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외면하고 있는데 통화 부문이 훨씬 중요해요. 적어도 독립적으로는 인식해야 된다. 실물과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럼 우린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미국 금리 훨씬 저쪽 하늘나라로 가 있고 우리는 지금 뭐 환율 방어하느라고 뭐 정신 없고 뭐 어떻게 해요? 미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응해요? 일단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 국내로 들여와야 돼요. 그러려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로 높아야 돼요.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기까지 하니까 기준금리 1%로 높아야 그렇죠.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랑 기업대출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소위 영끌족 등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받을 타격과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방치해서 일어날 금융위기가 일으킬 타격 네. 그리고 그게 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입힐 타격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저는 후자가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봐야 돼요. 그러려면 국내 금리뿐만이 아니라 환율도 지난해 3월 수준까지는 떨어져 줘야 돼요. 그때 한 1,100원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떨어져 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 그리고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네. 느리게 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뒤에 향후에 세계 경제 동향을 봐가면서 경제 정책을 펼쳐야지 네. 그걸 방치해 놓고는 어떤 대책도 소용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역시 최 소장님하고는 좀 시간을 좀 길게 갖고 그러니까요. 강의를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기승전결로 쫙. 네.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까요? 시간 뭐 개장 네, 할 때가 시간이 돼가지고 다 돼서요.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